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인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꼭 싸움이 나더라고요. 갈등의 원인이 된 게 이제 빅 뷰티풀 빌,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BBB 법안인데 5월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엄청난 감세 법안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 3조에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4천조에서 7천조. 우리 한 해 예산이 600조니까 정말 뭐 엄청난 규모의 정부 부채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BBB 법안, 미국의 부채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질리언 테트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속에는 시한폭탄이 숨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 자산이나 미국 국채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이 있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BBB 법안에 899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구체적인 조항 이름은 불공정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 조치 집행입니다. 불공정 외국 세금이라는 것인데, 네. 핵심을 보시면 미국 자산을 보유한 외국의 개인이나 외국의 어떤 기업이 최대 20%포인트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물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 보복하는 도구로 이 세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복수세, 리벤지 텍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국에서 미국 개인이나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을 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이 되겠죠. 네. 외국 법인이나 그 관련 법인이 미국에서 얻은 총 소득에 대해서 20%포인트 추가 세금을 때릴 수 있다는 거고, 배당금, 로열티, 또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리스, 이런 수익들 전반, 투자 소득 전반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외국에서 미국한테 좀 불공정한 세금이 매겼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다 때리겠다. 이 얘기가 899조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관세나 뭐 보복관세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든 말든 미국에서 돈 벌면 세금 때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뭐 이제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 기업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유럽에서 뭐 디지털 기업들에 매기는 미국 빅테크에 매기는 어떤 세금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불공정 관세 세금으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겠고, 미국 내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국 본사로 이전하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은 소득에도 다 세금이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점진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첫 해에는 5%포인트부터 이렇게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다가 1년마다 5%포인트씩 인상을 해서 이제 최고 법정 세율의 20%포인트까지 늘려서 추가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에 대한 어떤 법정 세율이 미국에서 뭐 30%면은 4년 뒤에 50%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 추가, 30 더하기 20 하니까.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이제 칼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30년 전에 이 칼럼니스트 질리언 테트가 완전 초보 기자였을 때 이런 조언을 받았대요. 되게 베테랑 기자가 해줬던 의미심장한 조언인데, 정부나 기업 문서가 100페이지가 넘어가면은 반드시 그 안에 뭔가 숨겨진 폭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보를 때려 박아가지고 숨겨놓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 법안 PDF 파일을 봤는데 1038페이지였어요. 진짜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글리 빌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런 899조, 좀 뒤쪽이거든요. 네. 좀 맨 마지막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세금 폭탄이
숨어 있다는 말씀. 뭐 이제 예를 들면 썩은 사과 하나 넣을 때 10개면은 금세 발각이 되는데 100개면 덜 발각이 되고 1000개면은 이제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비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one big beautiful apple을 넣습니다. 네. 뭐 beautiful은 rotten 썩은 사과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한 문제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899조에 대해서 이 질리언 테트라는 사람이 뭘 지적하냐면,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예측 가능한 어떤 투자법을 가진 나라가 더 이상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개인이나 기업한테 최대 20%포인트, 말이 20%포인트지 굉장히 많은 세금이 될 텐데,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이제 세무 자문 기관인 라슨 그로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899조는 독성 조항이고 외국인 투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도이치은행의 한 애널리스트는 899조는 미국 자본시장의 개방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외국인 보유 자산에 과세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안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이 질리언 테트는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연기금이나 아시아의 주요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조용히 미국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좀 더 그 보도를 찾아보니까 알자지라 이제 그 중동 쪽의 그 언론이 되겠죠. 거기서 보도를 했는데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과 또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재무 가이던스를 중단했다는 건데요. 이거 가이던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업이 그 가까운 미래에 손익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의 세금 정책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측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또 기업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모르겠다 우리도. 네, 그리고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세금, 그러니까 지금 899조에서 말하는 보복세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세금 인상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감소될 거고, 미국 달러가 지금 좀 약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도 낮은 상황인데 이 발표는 외국 자산 매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 테트가 칼럼 말미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핵심은 이 899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신뢰를 훼손하고 있고 입법상의 폭탄이다. 자멸적인 조치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 상원은 이걸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구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뭐 구글에 이제 매달 갖다 바치는 돈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구글에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벌어들인 돈이 세계에 많은데,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돈을 벌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이 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좀 지금 저기 칼럼에 나와 있는 그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이거를 파악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게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 감세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막 적용하다가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감세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거는 그대로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이 법안에 많이, 그래서 감세 법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근데 이 안에는 감세보다는 지출의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세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하면은 인적공제 뭐 받고 아기 태어나면 뭐 공제해주고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정책들에 대한 감세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출을 늘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멕시코로 추방하는 불법 체류자들 추방할 때 뭐 장벽 쌓고 무슨 돈들 들어가는 것들 늘리고,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국방비 또한 뭐 $1,000억 늘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그 트럼프하고 이번에 이거 가지고 싸웠던 부분에 대한 가장 맹점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도치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도 만들고 해서 정부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서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더 풀면은 미국이 망한다. 이런 논조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나 생각이 같아가지고 대통령 되고 이런 논쪽으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들어서서는 생각이 또 바뀌었을 수 있어요. 뭐 주변에 얘기를 또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출을 또 늘리는, 이 지출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돈을 푼다는 거는 바이든 정부 때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지출을 해서 경기를 살리고 뭐 복지를 예산을 늘리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보면 골격은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논조가 되는 게 899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건 없었던 건데 이거는 엄밀히 보면 감세나 지출하고 상관없어요. 외국인 애들한테 돈을 삥 뜯겠다는 거거든. 그 투자하는 사람. 근데 그 미국의 자산에 예를 들면 투자하는 돈을 다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양도차익이 남았다. 그 돈은 못 뺏어와요. 그건 여기 없는 거예요. 그건 없고 배당을 한다든지 그 주식 중에서는 또 배당을 한다든지 하는 배당을 주고 예를 들면 뭐 JP 모건에서 하는 그런 배당주 또는 뭐 찰스 스왑에서 하는 배당주 이렇게 고배당주들이 있고 뭐 일드맥스라고 완전 그냥 저기 막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배당만 많이 하는 주들이 있어요. 뭐 월배당, 주배당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배당 그리고 이자 이런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5%를 매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얘기를 들면 배당세를.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배당세율은 14%예요. 거기다가 지방세 넣어가지고 15.4%인데 배당세는 14%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미 조세 협약을 맺을 때는 국가 간에 그걸 다 협의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는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큰 거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배당보다는 국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게 민감한 거예요. 사실 국채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영국 같은 경우에 한 7천억 달러 가지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한 1조 2천억 달러 중국이 한 1조 1천억 달러 가지고 있다가 지금 팔아가지고 한 7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국채,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매기면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든 판단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자기에 대한 성향이나 감정이나 이런데 저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투자의 가장 기본이 잘못돼요. 자기가 사실 성향이 어떻다. 뭐 이런 부분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오케이. 우리 이장한 이사 역시 재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관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이 법안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법안의 방향이 무엇인지 잘 파악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이제 재정 지출이나 또 이런 부채를 줄이는 거에는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지출 내용이 들어가고 있어 둘이 싸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이제 이것도 뭐 제가 파악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지출을 더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든지 뭘 해서 미국을 살리자는 쪽으로 가는 거였고 트럼프도 사실 그걸 동조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거 안 되겠으니까 이제 주변에 사실 다시 이제 일론 머스크 말고 주변에 또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방산업체라든지 국방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쪽에 로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여건이.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이 거기서 충돌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와가지고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강조했던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도 암호화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뭐냐면 그 패권을 거기서 가져가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돈을 더 찍어내도 국채에 대한 거를 더 찍어내도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아까 암호화폐 얘기도 했지만 테더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이걸 스테이블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국채를 항상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걸 담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원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통화에 대한 달러 패권을 가져왔던 걸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서도 통화에 대한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게 맞고 그러면은 지출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트럼프 쪽은.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워낙 그 사람들은요. 엄밀히 보면 저희가 얘기하면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다 OCD 같은 이런 강박증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얘기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적이 약간 정신병의 이런 일종이에요. 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하고
그저 트럼프 대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나 이런 쪽에 한 분이 트럼프 아니라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변인보다는 뭐 논평. 네. 근데 좀 정말 제가 여기서 하나만 요거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번 보세요. 이게 달러 패권이 7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닉슨 때 돈 안 바꿔준다 이제 금하고 바꿔주지 않는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도 그 안 바꿔준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 개인 간에 사인 간에 거래할 때도요. 그 채권 채무가 있잖아요. 아 이게 뭐 5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갑의 위치에 있어요. 네? 아 내가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500억 달러가 되고 1000억이 되잖아요.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바뀝니다. 그렇죠. 빚이 야 배째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이 여기 바뀌어 버려요. 사실 이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갖다 엄청나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닉슨 때도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존 코놀리라고 재무부 장관이 아 얘네들이 지금 워낙 돈을 많이 찍어내고 막 했으니까 이 돈을 못 바꾸니까 유럽에서 불러가지고 너 이거 국채 이거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쪽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책 쓴 것도 아까 하버드의 교수가 책 쓴 것도 그거예요. 달러는 우리 화폐가 맞다. 달러는 미국 돈이다. 근데 문제는 니네다. 그럼 회의장을 나가버려요. 그럼 그게 어떻게 했냐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더니면 야 이것이 미국 망하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얘네들한테 저걸 얘네 부실을 만들어줘가지고 돈을 받도록 유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좀 깎아주자. 그럼 우리 1000억 달러 빚 지고 있는데 한 300억 달러만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넘어온 거거든요. 그 예전에 우리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 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이제 뭐 은행을 상대로 그런 전략을 펼쳤고 예전에 또 그 로마 지역의 시저가 크라수스한테 이제 워낙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오히려 가불이 바뀌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그게 또 나중에 한번 나눠보고요. 근데 김준하 기자, 네. BBB 법안 899조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차별적인 외국 국가, 차별적인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명확히 정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건데 이 뭐 칼럼니스트 이 테트는 외국 투자자들이 자국 세금에서 뭐 공제하도록 하는 이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랭클린 템플턴 분석에 의하면요, 이 부당한 세금 부과하는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나라들 리스트가 뭐 일단 유럽이 되겠고 유럽 연합 회원국 전반 그리고 캐나다, 호주, 영국 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고,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의견이 이 그 세금에 대한 보복세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과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할 때 이 보복세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이 보복세가 도입이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그 관심을 끌 텐데 이러면 걱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이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려면 국채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899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면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인기가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최근에 큰 사례가 있었죠. 그 5월 28일에 미국의 그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프로그램을 전면 다 폐지해야 된다, 무효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전국적으로 다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항소법원에서 이걸 뒤집어 버렸었죠. 근데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아직 상원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상원에서 이 조항 자체가 899조가 없어지거나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반이 돼야 되는데 53명 중에서 4명 빠지면은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머스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원 의원이라면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BBB 법안 899조에 대해서 아주 칼럼을 잘 분석을 해줬고요. BBB 법안이 결국 이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부채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미국을 뭐 대변하고 뭐 이러는 저런 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입장을 대변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따져볼 때도 이 부분이 그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국채에 대한 이자 늘고 그러면 가져가는 부분이 좀 줄어들죠. 근데 역으로 보면 그만큼 미국이 투자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배당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잘 하고 하는 것들은요. 그 미국의 월가의 그 운용사들, 그 자산 운용사들이 제대로 해야지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러거든요. 네. 배당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요. 사실 JP 모간이 하고 있는 JPI나 이런 것들은 연 배당률 막 8, 9%쯤 돼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보면 매년 주가도 올라가요. 그렇게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찰스 수압 이런 것도 물론 뭐 떠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세금 폭탄을 한다. 그럼 사실 세금 폭탄 말씀하신 대로 연마다 5%씩 올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 15%에서 20%까지 올리면 3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15% 떼는 거를 1년치에서는 20% 떼고 그엔 25% 떼고 이렇게 연 단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세금 폭탄이면 폭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돈을 전부 다 빼다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럼 뭐 미국 국채 팔고 갔다가 뭐 한국 국채를 사냐 또는 일본 국채를 사냐 더 불안할 거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 하는 그 운영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 따져봐야 돼요. 미국 국채가 아마 신용등급 떨어져도 트리플 A에서 하나 빠져가지고 아래거든요. 사실 일본은 한 5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 정도 있거든요. 신용등급 순위로 보면. 그러면 제일 나은 부분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당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거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냐 돈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좀 투자자들은 생각을 많이 뭐 다 투자자들 본인 책임하에서 이렇게 하지만 좀 생각을 할 필요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예를 들면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러면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거는 너무 아니 그거는 하면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각 국가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다 빼다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나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거는 이중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이 생긴 거는 한국에 내게 돼 있어요. 22%를. 그렇죠. 지방세 포함해서 20% 한국에 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거주자다. 그러니까 뭐 1년에 예를 들면 183일 동안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그럼 미국에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월드와이드 된 거에 대한 전부 다 해외에 대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주자가 아니고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고 한국에 거주자면 한국에 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비거주자들도 미국에서 양도차익 남으면 미국에 내라? 그럼 미국에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내요. 그만큼 와가지고 지금 아까 배당도 15%는 외국수행 납부공제라는 거를 한국에서 다 받아요. 그 배당세를 미국에 떼거든요. 우리나라 와서는 국세청에 그 신고할 때 물론 뭐 2천만 원 넘은 종합과세 할 때 금융종합과세 할 때 그거는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국가적으로 안 돼. 만약에 이 이중과세까지 한다. 이거는 전 세계에 대한 이 조세 이런 거를 완전히 체계를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계대전 수준에.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것도 관세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아주 그냥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라이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관세를 가지고 전부 다 걷어들여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무역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무역 전쟁 쪽에서 자본 전쟁 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른 나라가 번 돈을 뺏어 와서 자기네들 부채를 줄이겠다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반은 달러가 엄청 강하고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익도 제일 미국이 월가가 이 자산 운용에 대해서도 엄청난 스킬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니까 가져가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뭐 BBB 법안이 세금 관련해서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899조 조항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썩은 사과 같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과에 숨겨놓은 그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량품인 건 분명하지만 뭐 어찌 됐건 미국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일단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착한 마음을 갖기만을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파봇의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